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가 남조선이라고? 이거는 진짜 작동하는 겁니까? 한 남성이 한국의 어떤 퍼레이드를 보자 놀라고 맙니다. 이 모든 게 조작됐을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선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 이선호라고 합니다. 휴전선 근처의 군부대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날이 기억나요.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조국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북한군 생활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영웅적인 군인이 되겠다는 제 꿈은 곧 산산조각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부터 끊임없는 선전을 통해 우리의 머릿속에 주입된 강하고 잘 무장된 군대의 이미지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생활 조건은 열악했고 식량은 부족했죠. 우리의 일상 식사는 물에 푼 콘죽과 된장국뿐이었고 운이 좋으면 약간의 절인 채소가 추가되곤 했어요. 배고픔이 늘 제 뱃속을 파고들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무리 먹어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죠. 전우들과 저는 종종 이 상황을 두고 농담을 하곤 했어요. 우리의 공통된 비참함 속에서 유머를 찾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굶으면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알면 적군이 항복할 거야. 같은 말들 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웃음이 그저 허울뿐이라는 걸, 우리 상황의 암울한 현실을 견디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변해가면서 제 몸이 서서히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적절한 영양 섭취의 부족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고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꼈죠. 저 혼자만의 투쟁은 아니었어요. 많은 전우들도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죠. 우리는 종종 더 나은 삶, 다음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대한 꿈을 나누곤 했어요.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제 의무에 충실하려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할 때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군 생활의 신체적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환점은 특히 힘들었던 훈련 중에 찾아왔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그날이 기억나요.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우리는 쉴 새 없이 몇 시간 동안 행군을 했어요.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오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버텨보려 노력했지만 제 다리는 힘을 잃고 저는 땅바닥에 썰었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의무실에 있었어요. 의사는 제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 몸이 더 이상 군 생활의 긴장감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부족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 의해 패배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쓰라린 경험이었어요. 군에서 제대하기로 한 결정은 감정적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배고픔과 육체적 고갈을 더 이상 견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수치심과 실패감을 느꼈죠. 영웅이 되고 명예롭게 조국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지만 대신 무너진 채로 집으로 보내졌어요. 짐을 싸고 군대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경험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군인들, 날마다 같은 어려움에 맞서야 할 그들에 대해 생각했죠. 내 이야기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그저 사람들의 안녕에는 관심이 없는 체제에 의해 이용당하고 버려진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군부대 정문을 통과하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물론 슬픔도 있었죠. 산산이 부서진 꿈과 내가 떠나는 친구들에 대한 슬픔 말이에요. 그러나 희망의 작은 빗줄기도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일 수도 있다는 기분이었죠. 고향으로 데려다 줄 기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군대에서의 경험이 저를 규정하게 하지 않겠다고. 앞으로 나아가
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죠. 그때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지, 앞으로 맞닥뜨릴 엄청난 도전들이 어떤 것일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기차가 역을 떠나고 군부대가 멀어져 갈 때 저는 결연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리라 마음먹었죠. 군인으로서 가장 어두웠던 날들을 견뎌낸 것과 같은 회복력과 힘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이지만 꺾이지 않는 정신으로 저는 민간인 생활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죠.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면서요. 군부대를 떠나면서 저는 이제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는 세상인 민간인의 삶으로 다시 내던져졌어요. 그 전환은 결코 쉽지 않았고 제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곧 깨달았죠. 불명예의 전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상황에서 저는 취업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구도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진 군인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저는 제가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허드렛일이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하루하루 여러 육체 노동에 매달리며 생계를 꾸려나가려 했었어요. 이른 등을 휘게 만들었고, 보수는 형편없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제 머리 위에 지붕을 만들고 뱃속에 음식을 채우기 위해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나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일을 해도 제 건강은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이 느껴졌죠. 지속적인 기침으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 정도로 치부했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기침은 더 심해졌고 가슴이 계속 조여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여력이 없었죠. 번 돈의 모든 페니는 제 삶을 지탱하는 데 쓰였고 의사 진료나 약에 쓸 여분의 돈이 없었어요. 건강이 계속 악화되면서 가족의 지원에 의지하게 되었어요. 특히 제 아들은 제 버팀목이자 아무리 힘든 날에도 꾹 참고 버티게 해주는 이유가 되었죠. 그는 제 삶의 밝은 빗줄이었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언제나 미소와 다정한 말로 함께 해줬죠. 그러나 가족의 사랑조차도 제 상황의 가혹한 현실로부터 저를 보호해 줄 수 없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가 기억나요. 온몸은 쑤시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듯했죠. 완전히 지쳐서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때 아들이 걱정 어린 눈으로 저에게 왔죠. 아버지,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렇게는 계속 버티실 수 없어요. 그와 논쟁하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가 맞다는 걸 알았어요. 제 몸은 저를 실망시키고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의 말에 진실을 인정하면서도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도 겨우 한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를 볼 수 있겠어요? 그때 아들은 우리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보았죠. 제가 아버지 병원비를 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해내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죠. 저는 반대하려 했어요. 그런 짐을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 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줄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아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맡았죠. 그는 지치지 않고 일했어요. 종종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서 깊은 밤에야 돌아오곤 했죠. 저는 그가 저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나 그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일해도 번 돈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어요. 병원비는 계속 불어났고 그것이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었죠. 그는 날이 갈수록 더 말라가고 초췌해졌어요. 제가 아들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었죠. 모든 것이 절정에 달한 운명의 날,
아들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두려움이 저를 휩쓸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제 세상을 산산조각 낼 소식을 받았어요. 아들이 강에서 발견되었는데 그의 몸은 차갑고 생기가 없었어요. 고기를 잡아 돈을 벌려다 강에 미끄러져 빠진 거였어요.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익사한 거죠. 아들을 잃은 것은 제가 결코 준비할 수 없었던 충격이었어요. 마치 제 일부가 그와 함께 죽은 것 같았고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죠.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었고 살아갈 의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 힘겨운 여정을 거친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낯설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찬 땅이었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침내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정신없이 바쁘고 혼란스러웠어요. 국가정보원에 의해 보호를 받았는데 그들은 제 배경과 탈북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죠. 고된 과정이었지만 그들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결국 저는 낯선 땅에 온 낯선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제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신문이 끝나고 나서 저는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 하나원으로 보내졌어요. 그곳에서 남북한 간의 광범위한 차이점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 차이점들은 단순히 정치, 경제 체제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하나원에서 저는 남한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속성 과정을 받았어요. 이 나라의 역사, 풍습과 전통, 현대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 배웠죠. 받아들이기에 버거운 양이었지만 저는 배우고자 하는 열의로 가득 차 있었고 가능한 한 많은 지식을 흡수하려 했어요. 하나원에서의 시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음식이 너무나 풍부하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 기아 직전의 삶을 수년간 살았던 저에게 남한에서 이용 가능한 음식의 다양성과 양은 놀라웠죠. 시설에서의 첫 식사가 기억나요. 밥 한 공기와 김치였는데 저는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맛있고 만족스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고난과 도전을 겪은 다른 탈북민들과 친구가 되었죠. 우리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쌓았고 제 투쟁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위안을 얻었어요. 이 시기에 저는 새로운 관심사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미래의 행로를 결정지을 관심사였어요. 저는 항상 군대에 매료되어 있었죠. 명예와 특권으로 조국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북한에서의 경험은 저를 환멸에 빠뜨렸고 다시는 군대를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한의 군대에 대해 더 배우면서 저는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과 자원의 수준을 넘어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엄청난 차이점에 충격을 받았죠. 북한에서 군대는 공포와 억압의 원천이었어요.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였죠. 군인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장비가 부족했으며 종종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조치에 의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남한에서 군대는 자부심과 보호의 원천이었어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힘이었죠.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국전쟁 당시 남한 군인들이 치른 희생의 경의를 표하는 곳이었죠. 전시물을 둘러보면서 저는 용기와 영웅주의의 이야기들, 조국과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남녀의 이야기들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의 행로를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군사학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로 한 것이죠. 전쟁의 역사와
전술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서요. 북한에서 겪은 일 이후로 다시는 군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새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죠. 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공부에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에 엄청난 규모의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은 큰 상비군과 증가하는 핵무기고를 자랑했지만 재래식 군대는 열악한 병참, 구식 장비, 군인들 사이에 만연한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었죠. 반면에 남한의 군대는 현대적이고 장비가 잘 갖춰진 전투부대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죠. 군인들은 잘 먹고 잘 훈련받았으며 차기가 높았고 장비는 최첨단이었어요. 서울 근처의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가 기억나요. 전차와 포병 부대가 줄지어 서 있었는데 모두 완벽한 상태로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마도 두 군대 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그들이 군인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북한에서 군인들은 대포밥에 불과했어요. 정권의 변덕에 따라 사용되고 버려지는 소모품이었죠. 하지만 남한에서 군인들은 가치 있고 존경받는 존재였어요. 자신만의 권리와 존엄성을 가진 개인으로 대우받았죠. 부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한 무리의 군인들이 복무에 대한 영예를 치하받고 있었죠. 그들이 훈장과 찬사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과 감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들은 두려움이나 강요가 아닌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진실된 열망으로 조국을 섬기기로 선택한 남녀들이었죠. 남한 사회를 공부하고 탐구하면서 저는 북한에서의 경험이 제 세계관을 얼마나 형성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개인의 필요보다 국가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체제에서 살았죠. 하지만 남한에서 저는 개인을 사회의 중심에 두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을 배우고 있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 나라의 헌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법치에 감명을 받았죠. 이는 북한에서는 완전히 생소했던 개념들이었지만 이제는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함과 희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겪었고 잃었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감사함을 얻었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요. 제 과거의 공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그런 세상 말이에요. 정확히 어떻게 해낼지는 몰랐지만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 아래 고통받고 죽어간 모든 이들을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새로워진 목적의식과 결의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어요. 그리고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희망과 가능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이 새로운 기회의 땅에서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리라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면서 저는 자연스레 이곳에서의 경험을 북한에서의 과거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었어요. 그 대조는 극명했고 종종 놀라웠죠. 제가 뒤로 한 삶의 가혹한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두 나라가 군사, 경제 정책에 접근하는 방식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거대 상비군 유지에 대한 집착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죠. 국민을 먹이고 돌보는 때 사용될 수 있었던 자원이 군대로 전용되면서 수백만 명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식량 배급소에 길게 늘어선 행렬, 빈약한 배급을 기다리는 동포들의 절망적인 표정이 기억나요. 국민들이 굶주리는 동안에도 우리 군의 힘과 위력을 선전하는 프로파간다.
포스터가 거리에 가득했던 것도 떠올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어요. 이 나라의 군대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힘이었지만 경제, 정치 정책의 유일한 초점은 아니었죠. 정부는 대신 인프라, 교육,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자했고 국민의 삶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했어요. 한국 군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감명을 받았어요. 북에서 목격했던 은밀하고 종종 부패한 관행과는 정반대였죠. 서울 근처의 한군 부대를 방문했을 때가 기억나요. 수리시설로 운송하기 위해 전차들을 기차에 싣는 모습을 보았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군사 이동은 항상 비밀에 쌓여 있었고 장비는 제대로 정비되기보다는 녹슬고 망가지도록 방치되곤 했거든요. 그러나 남한에서는 군이 잘 정비된 기계처럼 작동했어요. 모든 자산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약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죠. 전차들이 철저하고 신중하게 화차에 고정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새로운 조국을 계속 탐험하면서 저는 한국이 북한이 실패한 부분에서 성공한 사례를 더 많이 목격하게 되었어요. 이 나라의 경제는 번창하고 있었고 새로운 사업과 산업이 매일 생겨나고 있었죠.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났으며 최신 기술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국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종교를 실천하며 박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좇을 수 있었죠. 북한에서의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았어요. 제 유년기를 규정했던 끊임없는 공포와 억압 말이에요. 가족과 친구들 사이의 조심스러운 속삭임, 당국에게 엿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어깨 너머로 던지던 신중한 시선들이 떠올랐죠. 반면에 한국에서의 제 삶은 개방과 기회의 삶이었어요. 원하는 것을 공부할 자유, 원하는 곳에서 일할 자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었죠. 그것은 제가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제 존재의 모든 근간으로 소중히 여기는 자유였어요. 그러나 남한에서의 새 삶을 받아들이면서도 북한에 두고 온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잊을 수는 없었어요. 어린 시절 친구들, 저를 고무해 주었던 선생님들, 김정은의 잔혹한 정권 아래 고통받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생각이 났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죄책감과 슬픔을 느꼈어요. 그들은 제가 받은 기회를 아마 결코 갖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 새로 얻은 자유와 자원을 아직 북한의 어둠에 갇혀있는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귀 기울여줄 모든 이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김씨 정권하에서의 삶의 가혹한 현실과 변화의 시급한 필요성을 묘사하며 기자와 활동가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또한 북한 탈북민들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고 이 낯선 새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었고 제 자신의 자유로 향하는 여정에서 저를 도와준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일이기도 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자주 서울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곳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고국을 갈라놓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상징하는 돌로 된 병사들 앞에 서서 우리를 이 지점으로 이끈 길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되새겼어요.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운 빨치산에서부터 80년대 군사 독재에 맞서 일어선 학생 시위대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희생한 세대의 한국인들을 떠올렸죠. 그리고 한반도의 변화와 진보를 가져오는데 제가 담당한 작은 역할, 이 지속되는 투쟁 속 제 역할에 대해 생각했어요.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너무나 많고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탈북민 활동가, 평범한 시민으로 이뤄진 공동체의 일부였고, 우리는 모두 한국과 세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념비 앞에 서서 저는 제 자신과 저보다 앞서 왔던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다짐했어요. 모든 사람이 평화, 자유, 존엄 속에서 살 수 있는 통일 한국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정의와 인권을 위해 싸우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제 힘으로 할